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KE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최첨단 무기 도입에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2016년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열린 연합 상륙훈련 쌍용 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군의 강습 상륙함 운험 리차드함에서 오스프리가 이륙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 협력국은 6일 오스프리 8대를 인도네시아에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FMS는 무기 거래 시 이루어지는 국가 간 보증 계약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군수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DSCA에 따르면 이번 승인의 거래액은 총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M240D, 고21 기관총 등 각종 무장은 물론 기술 지원과 인원 훈련 비용 모두를 합한 액수다. 1980년대 후반 벨과 보잉이 합작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오스프리는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특수전 작전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최대 속도는 시속 500km, 중간 급유 없이 3,900km를 날 수 있다. 기존 헬기에 비해 속도는 2배 빠르고 항속거리는 2.5배 이상 길다고 한다. 방산업계에선 현재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E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구매 계획을 마뜩지 않게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E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멈춘 상태다.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는 자국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료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한국 정부에 타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 인도네시아가 2조 4천억 원을 들여 오스프리를 구입하겠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오스프리는 현존 최고가 헬기 중 하나인데다 정비 소요가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일본 정도가 도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스프리의 대당 가격은 1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당 가격이 8천만에서 9천만 달러를 오가는 스텔스기 F-35A보다 비싼 액수다. 인도네시아가 KEFX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다른 나라 첨단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인 건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3월 사티 와휴 트랭고노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FMS 방식을 통해 F-35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16의 전투기 약 32대 구매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닥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고윈드급 코르벳 초계함 2척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라팔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500억 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KEFX 분담금 지급을 놓고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할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6일 실시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할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을 차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서울 ADX 2015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에 전시돼 있는 KEFX 모형. ADD는 지난 6일 대전 본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AESA 레이더 시험 개발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2019년까지 공대공 모드, 2021년까지 공대지, 공대해 모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ADD는
이 자리에서 실제 항공기에 탑재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한 AESA 레이더 응용 연구 시제품을 시연해 보이며 개발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뿐만 아니라 CJ 완성 이후 발전한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 핵심 부품들을 추가로 소형 경량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더불어 ADD는 AESA 레이더와 함께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의 항전 장비에 대해서도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OTSP의 경우 국내 개발에 성공해 RF-16에 탑재, 운용 중인 전술정찰 영상정보 수집 체계와 유사하며 RF 잠머 역시 외장형으로 개발해 공군이 사용 중인 기존 장비 AQ200을 내장형으로 전환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ADD의 설명이다. 실제 EOTSP와 RF 잠머는 탐색 개발을 통해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성숙도 6단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ADD는 탐색 개발 당시 해외 기술 협력이 필요한 TRL-5 평가를 받았던 IRST도 탐색 개발 이후 함정용으로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국내 독자 개발, 통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함정용 IRST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을 정도의 고급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체계 통합과 관련해서도 ADD는 함정 전투 체계와 군단급 무인기 체계 통합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ADD는 AESA 레이더의 개발과 통합을 맡고 나머지 3개 장비는 관련 기술을 업체에 이전해 업체 주도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홍영 ADD 소장은 KF-X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은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므로 많은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기술 개발은 반드시 기한 내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항 중인 KF-X 보람의 진짜 난관은 지금부터. 전투기는 모든 무기 중 가장 만들기 어려운 무기이다. 수십 년 동안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단 몇 킬로그램의 무게라도 치열하게 분석해서 중량을 줄여야 하는 데다 운용해야 할 무기는 수십 종류에 달한다. 그리고 모든 작전과 임무를 한 명 혹은 2명이 완수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초음속으로 고기동을 할 때에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아무리 비싼 탱크라고 해도 10개 이상의 무기를 운용하거나 수평선 밖의 표적을 공격하진 않는다. 이지스 구축함이 아무리 복잡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도 수십 명이 달라붙어 역할을 분담해 수행한다. 그만큼 전투기는 만들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X 일명 보람의 사업의 진행 상황은 놀랍고 또 대단한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편이다.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KF-X의 체계 통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의 CDR을 진행했고 시제품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수십 년의 인내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진짜 실물 KF-X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인 KF-X 보람의 사업은 그동안 엄청난 의구심과 공격, 그리고 비난을 굳굳이 물리치고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10여 차례에 가까운 타당성 평가와 연구 보고서들 중에서는 개발 통과를 위해 무리하게 낮은 개발 비용을 계산하는 것도 있었고 외국산 기체를 억지로 도입하기 위해 외국산 기체의 가격과 유지 비용을 억지로 낮춰 계산하는 것도 있었다. 보람의 사업이 실패할 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과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쪽 모두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천만다행하게도 지금까지 보람의 사업은 찬성편의 희망대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전투기인 KF-16과 F-15K와 같은 수입산 4세대 전투기들은 전자전 장비와 같은 핵심 부품의 수입이 쉽지 않아 몇 년간 부품을 구하지 못했으며, 해외 업체 책임하에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인 PBA를 해외 업체가 수행할 경우 국내 업체가 하는 PBA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F-35를 우리 손으로 운용하면서 비행기의 모양과 외관을 섬세하게 다듬고 특수한 소재로 전파와 열, 소리의 방출을 줄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뛰어난 위력을 직접 체험 중이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할 때 스텔스 기능을 상당 부분 고려한 4.5세대 전투기인 KF-X 전투기의 개념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람의 사업의 장애와 어려움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개발 실패는 물론 비용과 효과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실제로 전투에 적합하고 안정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 평가 과정에서 큰 난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은 군용 항공기 개발 도중 사람의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 KT-1부터 T-50, 수리온에 이르기까지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목숨을 건 비행을 하면서도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투기를 시제작하고 시험 비행하는 과정은 훈련기보다 훨씬 가혹하고 위험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고, KF-X의 비행 성능도 FA-50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든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시험 비행과 완성 과정에서 또 경계해야 할 것은 KF-X의 성능에 대한 비판이다. 이미 개발하기도 전부터 4.5세대 전투기인 KF-X의 예상 성능이 5세대보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시험 비행과 초도, 양산 때까지 성능에 대한 비판은 줄지 않을 것이다. 진화적 개발 전략으로 초기에 생산되는 KF-X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기 위해 올 연말부터 F-15K에 장착될 170여 기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 350K가 본격 도입된다. 또 최초 타우러스 270기 소요제기 목표에 따라 100여 기 추가 도입과 함께 국산 경공격기 FA-50에 소형화된 타우러스 350K 도입 방안도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21일 유럽제 타우러스를 미국제 F-15K에 탑재하는 데 필요한 GPS 호환 문제 등이 완료돼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타우러스 350K 170여 기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타우러스가 도입되면 킬체인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F-15K와 미국의 F-22 등 스텔스기에 탑재된 GPS 유도 폭탄인 합동정밀 직격 폭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 20km에 콘크리트 관통력이 약 2m인데 비해 타우러스는 사거리는 25배, 관통력은 4배 수준에 이른다. 공군 측은 60대의 F-15K에 각 2발씩 타우러스를 장착하면 대한민국 영공, 영해에서 적전략 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이 가능해져 적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FA-50의 타우러스 350K의 미들급 버전인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FA-50 공대지 전투 행동 반경이 400km로 2배 이상 늘어나고 관통력은 타우러스 350K의 9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F-16의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스파이스 2000 정밀유도 폭탄이 올 상반기에 도입된다. 공군 관계자는 KF-16이 높은 고도에서 이 폭탄을 투하하면 폭탄 몸체에서 좌우 날개가 자동으로 펼쳐져 50km 이상을 비행, GPS와 카메라 영상 인식을 통해 산 뒤쪽의 장사정포 진지를 3m 이내 오차로 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군도 올해부터 고속 기동과 스텔스 선체,
유도로켓을 갖춘 200톤급 유도탄 고속함 건조에 착수, 노후화된 잠수리 고속정 21척을 대체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해 공군에서 운용 중인 FA-50 경공격기에 개량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될 전망이다. 타우러스 미사일 운용이 가시화되면 공군의 적 후방 전략 시설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제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한국이 도입한 타우러스 KEPD-350K 공대지 미사일의 중거리 버전인 타우러스 KEPD-350K의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며 이르면 내년 중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우러스 KEPD-350K는 기존 타우러스의 무게와 길이를 줄여 단발 엔진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 공군의 F-15K, KF-16은 물론 FA-50 등 모든 한국의 주력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하다. 사거리 500km, 무게 1450kg인 타우러스 KEPD-350K보다 무게는 1150kg으로 300kg 가볍고 사거리는 400km, 관통력은 90% 수준을 유지한다. TGS 관계자는 공군도 타우러스 KEPD-350K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 FA-50 60여 대 중 일부를 타우러스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F-16에 이를 장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 FA-50에 장착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군은 타우러스 KEPD-350K 미사일을 도입해 F-15K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FA-50에서도 KEPD-350K를 장착하게 되면 북한 핵시설 등적 후방 전략 시설 타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FA-50에 새로운 무장이 더해지면서 FA-50의 해외 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타우러스 KEPD-350K의 해외 수출에 대해 TSG 측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있다며 F-15를 도입한 싱가포르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는 타우러스 KEPD-350K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공군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TSG의 판매 전략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F-15에 장착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TSG는 F-15K 전투기에 장착해 대전에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KEPD-350K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20일부터 성남 비행장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한다. 타우러스는 저공 비행이 가능하고 스텔스 기능도 갖춰 발사 후 적에게 비행 경로가 탐지되지 않고 적이 재밍도 회피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한국 공군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추적, 교란, 파괴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공대지 미사일 중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가장 길고 적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초저고도에서 음속에 가까운 마하 0.9의 속도로 비행한다. 지연 신관을 활용해 다른 공중 발사 무기들보다 2배 이상을 관통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무게가 480kg에 이르는 탄두체계는 성형 작약 탄두와 관통 탄두로 구성된 이중 탄두이다. 지하의 견고한 표적과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따라 탄두를 바꿔 파괴할 수 있다. 타우러스는 일반 GPS보다 훨씬 강력한 군용 GPS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형 추적 운항 시스템, 적외선 영상 기반 운항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3중환법 장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3중환법 장치 시스템은 각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장치로 적이 재밍으로 인하여 한 시스템이 교란을 받아도 다른 시스템이 이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2013년 11월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 미사일 제원은 길이 5m, 직경 1m, 중량 1400kg이다.